자, 여러분 교재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자, 쭉 읽어드립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 누구죠? 조합이죠. 조합에서는 미출 것이십시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며칠? 120일 이내 미출 것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서 날로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뭘 통지하죠? 통지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예를 들면 동그라미 3번 분양 신청 기간 줄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동그라미. 이때 공고가 무슨 공고죠? 분양 공고. 그래서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정비 사업 절차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내에 분양 공고 납니까?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이 조합원에게 통지되고 일간신문을 통해서 분양 공고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받고 분양 공고를 본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희망자는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를 넘겨봅니다. 분양 신청 기간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출거죠. 통지한 날부터 며칠이죠? 30일 이상 60일 이내. 뭘 통지했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지에 통지했잖아요.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함이 원칙인데 출거죠. 관리 청객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옵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 청구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하게 된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하고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이 말이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 청구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뭘 갖게 됐습니까? 분양권을 갖게 됐잖아. 분양 대상자로 한번 선정되면은 앞으로 몇 년?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이내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당첨 규제죠. 재당첨 규제야.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한번 당첨되면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새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록 재당첨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줄 것이고 별표하시고 저 좀 보세요. 잠깐 봐봐. 잠깐만. 여러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은 전부 분양 신청합니까? 분양 신청을 조합원이 이제 분양 신청하잖아요. 조합원은 분양 신청을 하죠. 근데 전부 합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101동, 102동, 103동 재건축할 때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의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아까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조합원이잖아.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축물은 매도 청구했잖아.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자들의 이 재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 외에 관한 권리는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의 재산은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손실보상입니까? 손실보상.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매도 청구. 아셨죠? 손실보상 협의. 정비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청구 줄 거죠. 관리 청구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 떼시고 다음에 더 정한 자는 1번 봅니다. 조합원인데 뭐 했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했다가 2번에 뭐죠?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규제를 받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자 등에 관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두 번째 줄 올라갑니다. 그 권리는 뭐 해야 되죠? 손실보상을 해야 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 줄 거예요. 여러분,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청객 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려봐요. 2번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시 조치입니다. 줄 것죠.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며칠 줄 거예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그 기간 손실보상 협의 기간 만료일의 돼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동그라미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동그라미 매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넘깁니다.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관리 처분 계획을 펼쳐두시고 고개를 잠깐 들어줍니다. 여러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할 때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축에 관한 권리는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하면 돼요. 승소 판결 받고 대금 공탁하고 공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분양 신청합니까? 희망자만 합니까? 희망자만 하는 거거든. 분양 신청이 의무사항은 아니거든. 근데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와 건축에 대한 권리는 매도 청구합니까? 손실보상합니까? 손실보상. 그때 손실보상 협의는 사업시행 인가가 관리청객 인가가 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됩니까? 90일 내에. 사업시행 계획이죠. 네.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됐어. 안 되면은 뭐 하죠? 수용 재개하고 수용 재개를 신청하든지 아니면은 네, 매도 청구 소송을 그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아까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청객 인가가 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되죠? 90일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2페이지 오세요. 392페이지 오셔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앞에 보시죠. 이제 좀 어렵지만 대강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좀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좀 많이 좀 이해가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알뜰말뜰한데 한 번 더 인터넷 강의를 쭉 들으면서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지금부터 관리처분계획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날부터 며칠이죠? 120일 내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공고합니다. 분양 공고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은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됩니다. 이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되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드디어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착수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됐다는 것은 이제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무엇일까?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이제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작성하게 되죠. 그때 관리처분계획 내용입니다. 박선에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1번이 뭐죠? 분양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 7번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거 체크하세요.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이 정도까지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핵심적으로 암기해야 될 그 정도.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이 정도 암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관리처분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1번이 분양설계입니다. 분양설계를 내용으로 하죠. 분양설계 뭐냐면은
동호수를 결정해 주는 거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아파트, 동호수를 누구에게는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동 몇 호로 할 건지를 설계하는 게 분양 설계입니다.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영등포 대림동 재개발 구역에 갑돌이는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산 거 맞죠? 네, 빌라를 샀었죠. 빌라를 사뒀는데 갑은 빌라를 샀으니까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 영등포 재개발 대림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됩니다. 분양 신청했죠? 분양 신청한 갑돌이에게 101동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분양 설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분양 신청한 갑돌이라고 하는 조합원에게는 101동 3,305호를 공급할 거야 라고 동호수를 정하면은 분양 설계됩니다. 자, 이렇게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101동 3,303호를 분양받을 자 갑의 주소와 성명도 관리 청구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이 관리 청구를 보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성명, 누가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양을 설계하고 동호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예정이죠. 분양 신청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왜냐하면은 관리 청구를 작성할 때는 조합원에게 관리 청구를 작성할 때는 아직 공사 착수를 하기 전이니까 조합원에게 나중에 분양해야 될 대지나 건축물은 아직까지 조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고 뭐죠? 추산액.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 청구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에게 분양 예정인 101동 3,303호의 추산액이 10억. 이렇게 관리 청구를 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는 거기는 5번이가 되어 있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가로해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관리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죠. 언제입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에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관리 처분으로 밝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가격이 7억이에요. 7억.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 10억이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7억이면은 3억을 분담금으로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정비사업비 아직 공사 착수 안 했으니까 사업비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산되면은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를 정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이 왜 권리입니까?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 권리가 있으면 소유권 외 권리 명시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거기서 잠깐만. 여러분이 만약에 분양 신청한 조합이라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분양 설계, 동호수 결정이죠. 예를 들면 똑같이 영등포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데 누구에게는 한강이 조망될 수 있는 맨 앞동에 꼭대기층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변을 조망할 수 없는 맨 뒷동에 1층을 분양 설계해 준 거야. 그게 뭐 성적순이라든지 뭐 나이순이라든지 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이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조합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고 해서 아파트 동호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청구계획 작성 기준을 법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93페이지 봐요. 393페이지 보면은 관리 처분계획 수익 기준 나와 있죠.
관리 주문객 수립 기준 별표.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설계합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 동호수리 결정할 때 분양 설계 기준은 3개가 있습니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여러분 교재 393페이지 밑에 봐요. 관리 주문객 수립 기준 원칙은 분양 신청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무엇이 기준입니까? 동그라미 하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3가지와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 동호수리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동호수리 결정할 때 기준은 분양 신청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무엇이 기준입니까?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면적이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 면적도 큰 거, 작으면은 작은 평수 아파트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사항이 매우 양호했으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 이용 사항이 매우 양호한 아파트, 불량했으면은 불량한 아파트, 매우 불량했으면 매우 불량한 아파트 준다 이 말입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환경이 상이었다면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환경이 상, 중이었으면 중, 하면은 하, 공평하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아파트 동수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원칙에 대해서 다양한 특례가 허용됩니다. 393페이지 보면 특례 나와 있습니까? 394페이지 제일 위에 발표하시고 니은번에 봅니다. 니은번에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줄 거요. 1번 써 1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2번. 1번과 2번은 아파트 입주권 교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해서 주됩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 예를 들면은 여보세요. 재개발구역에 보세요. 재개발구역에 땅을 2평 가지고 있어. 그럼 토지 소유자는 맞잖아. 너무 작잖아. 2평은 주거 용도를 쓸 수 없죠? 농사 지을 수 없죠? 왜 가지고 있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거잖아. 이런 것을 알박기라 그래. 지목에 정한 목적들을 이용할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알박기 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입주권 노리고 지분을 너무 작게 쪼갠 거야. 전부 투기꾼이죠. 그래서 이런 분은 투기를 잘했다고 합니까? 그 권리를 금전청산합니까? 금전청산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분할된 토지를 왜 샀죠? 투기꾼이잖아. 저거요, 투기꾼이라고. 투기꾼은 금전청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니얼번 내려와요. 분양설계 동그라미. 분양설계가 뭐죠? 동호수 결정하는 거예요. 동호수.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관리청구 중에서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분양설계는 줄 거죠.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분양설계를 해야 돼요. 그 말 바꾸게 가면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특정이 되게 동호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관리 청격 중에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다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1주택 공급 원칙. 1시대 동그라미 빨리빨리 해요. 1명 동그라미. 1시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줄 거죠? 1주택 공급 원칙이라. 그 다음에 이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는 줄 거죠? 2 이상의 한 개의 토지나 건축물을 한 개의 주택과 그 토지를 공유한 경우 줄 거예요. 공유 동그라미. 그래서 2명 이상이 한 개의 주택과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공유자 전부에게 몇 주택이죠? 1주택 공급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몇 주택 공급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 원칙. 그렇게 오는 거라고.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 원칙인데 그 1주택 공급 원칙에는 특례가 있다고. 특례 나와 있습니까? 특례 속의 특례가 너무 중요한 거야. 별표예요, 박사네. 이런 거 초토화 시켜야 되지. 초토화. 1월달에 쳐다보지 않고 갔죠? 들어옵니다, 이제. 오셔서 이런 거 해야 돼. 그래, 학교 간다고. A번.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미치겠습니다. 2명 이상이 한 개의 주택입니까? 한 개의 토지입니까? 토지. 1토지 동그라미. 1주택 하면 틀려요.
콕 찍어줘도 어렵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손 떼시고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 거죠. 시도 조례가 정한 것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은 경기도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니까.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3주택 공급할 수 있다 따로 정하면은 그 경기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2명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특례로서 주택 공급 숫자를 뭐로 정하죠?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시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내려와요. 그 다음 내려옵니다. B번 봅니다. B번은 별표이 다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는 줄 거죠?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숫자만큼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단지까지 줄 거예요. 여러분,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니까 밑에 적어요. 중심지입니까? 외곽지입니까? 외곽지야, 외곽지.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20분 가서 5분 걸어서 가는 아파트 단지야. 그런 것은 들어보니까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내려봐요. 근로자 숙소 동그라미, 기숙사 동그라미.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투기 목적입니까? 사원 복리입니까? 사원 복리 목적으로 기숙사 짓잖아. 그 자리를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죠?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비추고요. 국가지자체 주택공사는 공공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거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들을 위한 시책도 동그라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받았잖아. 투기 목적 아니죠?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 가격 범위 동그라미 하세요. 이때 가격 범위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야.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 가격 범위에서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조정 면적 범위 동그라미. 주거조정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중 1주택은 주거조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줄 거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대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보시죠. 쉬워요. 쉬워요. 거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3억이야.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니까 3억이야. 3억이면은 이 조합원에게는 3억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2억짜리 아파트 한 개, 1억짜리 아파트 하나. 단,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주거적인 면적이 얼마 이하야 되죠? 60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3년 동안 전매 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그런 뜻이야.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범위에 대해서는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종전 주택의 주거적 면적.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주택의 주거적 면적이 150제곱미터면 주거적 면적 150제곱미터 범위에서 그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1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개, 5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개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둘 중 하나는 얼마면 되죠? 60제곱미터 이하라. 단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를 제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혹은 주거조정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이 허용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에 오셔서 396페이지, 395페이지 죄송합니다. 395페이지 오셨습니까? 395페이지에 재산 평가 방법 찾으셨어요? 발표하시죠. 박스에 들어오시죠. A와 B를 묶어서 암기하셔야 돼요. 박스 안에 A와 B를 묶어서 암기하시면 되죠. 설명을 들으면 되죠. 그러면 암기가 자동으로 돼요.
고기를 드시고요. 고기 드시고요. 여러분, 관리청구에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앞으로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청구로 산정해야 되잖아요. 10억이라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도 정해야 되잖아. 이런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종전 건물이잖아. 그 종전 건물의 가격을 산정해야 돼. 7억. 여러분이 분양받을 아파트는 새 아파트잖아. 추산액을 산정한다면 10억. 그걸 산정해야 여러분이 3억을 분담금을 내놔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 이 말이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재산,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을 평가하거나 조합원이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다음의 방법. A와 B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필기돼 있잖아. 그게 교재에. 보시고. 주거 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재산 평가 방법이 같아요. 왜요? 둘 다 공익 사업이거든.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같다고. 둘 다 공통적인 공익 사업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시장, 군수 등이 서울, 인천은 관할구청장이잖아. 시장, 군수 등은 관할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매딘 2인 이상,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합니다. 산술평균에서 재산이 결정이 돼요.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은 공익사업입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평택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재건축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 합하면 몇 인이죠? 2인 이상이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재산을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 재건축할 때. 그때는 시장, 군수 등 평택시에서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총회 의결을 거쳐서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을 선정하는 거야. 시에서 2인 선정하면 조합도 2인, 시에서 3인을 선정하면 조합도 3인.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재건축할 때는 조합의 재산을 평가할 때 조합에서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개발할 때는 재산을 평가할 때 전부 일방적으로 누가? 시에서 선정 계약한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개발할 때 조합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조합 측이 감정평가 선정에 개입해야 안 해.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재건축만 1인 이상, 1인 이상. 여기서 2명 선정하면은 여기도 2명. 여기서 3명 하면은 여기는 3명. 6명이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필기 다 되어 있잖아. A, B. A 봐요, A.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매립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되고, 재건축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 합하게 매립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관리청구 인가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관리청구 인가고시 후에 재개발 되는 동네에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사람이 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관리청구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법적 효과로서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이 정지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 정지되어 있습니까? 관리청구 인가고시 있을 때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돼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계약은 사용수가 적게 되는데 그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돼요. 그러면은 재개발되는 동네,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관리청구의 인가고시 후에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세 계약과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로 인한 보증금 반환 청구,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누구에게? 시행자, 조합에게 신청합니다.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합니까? 이주하죠. 이주하면 동네가 텅 비어버리죠? 그때 뭐 하죠? 기존 건축물 이렇게 책장 넘어가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기세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절차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400페이지 보세요. 원칙인데 이번에 보니까 철거 시기가 조정되죠? 네. 정비사업 시행령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동그라미 1번 출거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또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줄 거예요. 동의 동그라미.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구조 등의 허가 동그라미. 시장구조 등의 철거 허가를 받고 관리청구의 인가 전 해당 건축을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다 했어요.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보세요.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했어. 철거하고 공사 착수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해버리고 기반시를 예약했으니까 새로 기반시를 확충하고 대림동 재개발 아파트 짓고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준공인가 신청하고 공사 완료가 고시되면은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되면은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이전하여 고시하면은 모든 정비사업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이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분양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 날짜로 조합원은 시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분양 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정비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축법으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